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37% 수준으로 줄었고 일부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명령서 송달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떨어지며 출근길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한방문이 내릴 전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전에서 석패한 축구대표팀이 회복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해 포르투갈전에 나서지 못하게 된 벤투 감독은 선수단에 사과했고 3차전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조작 의혹이 있는 소방청 문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사전에 대형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112 무전 내용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봉쇄 정책 항의 시위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면서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첫 차 운행부터 근무를 중단하면서 출근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하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을 하는데 출근길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지하철 합정역은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곳으로 매일 8만여 명이 오르내리는 역입니다. 이곳 2호선 내선 순환 배차 간격은 지금 5분에서 7분 정도로 평소 새벽 6시 때 배차 간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 직전인데 아직 파업 여파가 드러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가 파업 대상입니다. 다만 지하철은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된 만큼 일부 인력은 남아 근무합니다. 이에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평소 83% 수준인 13,00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늘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엔 전세버스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출근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람이 덜 붐비는 낮 시간대 운행률은 파업 이전 대비 72%,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8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아침 8시부터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가 지하철 4호선에서 예정된 만큼 이용객 불편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노조가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서울교통공사 측의 구조조정안 때문인데요. 공사가 1조 원대 재정난을 매년 겪으면서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이르는 인력 1,500여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전면 철회하라는 겁니다. 노조는 2인 1조 근무 규정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며 직원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는데 어제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여는데요. 노사는 파업 뒤에도 교섭을 이어가겠다며 여지를 남겨둔 만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산업계 전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인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충북 지역 시멘트 수송 파업을 이끄는 화물연대 충북본부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 조합원 50여 명은 집회를 열고 삭발 투쟁을 벌이며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비판하며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을 땐 개인 사업자라더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더 운송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강제로 업무를 지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37%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수출입과 화물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광양항과 울산항 등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부산항은 반출입량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의 경우 평시 대비 11%인 2만 1,000톤만 운송이 되면서 레미콘 생산량이 평시 대비 8%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건설협회가 20개 건설사에 취합해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건설 현장 985곳에 59%에 이르는 577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전국의 21개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해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영하권 강추위 속에서 서울에는 올해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하루 만에 날씨가 겨울로 급변했다고요. 네, 11월의 끝자락에서 조금 일찍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곤두박질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에는 어젯밤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서울의 첫눈은 지난해보다는 19일, 평년보다는 9일 늦은 기록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도, 대관령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2.7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0.7도, 대관령은 영하 16.9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겨울용 외투뿐만 아니라 보온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대구 2도, 광주는 1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강추위 속에 서해안 곳곳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은 7cm 이상, 충남과 전남 서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청, 전북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도로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이르겠고요. 이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파울로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어 가나전 퇴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고 경기가 시작된 뒤 선수단과 접촉할 수 없게 됐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m primeiro lugar, pedir, e em especial aos meus jogadores, pedir-lhe desculpa. Por mais razão que me assista, que continue a pensar que me assiste, a reação não foi boa. Em relação à situação da ausência no banco, creio que vai ser evidente. Não creio que seja naturalmente a melhor situação. Assumir essa responsabilidade por inteiro, já o referi. Creio que, não sendo a melhor situação, não será por isso que deixaremos de fazer aquilo que temos que fazer. 한국과 포르투갈의 조별리그 3차전은 이 경기 결과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게 두 팀 주장인 손흥민과 호날두의 맞대결입니다. 부상 투혼 중인 손흥민이 자신의 오랜 우상을 상대로 20년 전 한일 월드컵에서의 승리를 재현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10년 전 춘천 공지천에서 아버지와 빅클럽 꿈을 키우던 10대 시절부터 손흥민의 롤모델은 한결같이 호날두였습니다. 호날두 선수, 포르투갈의 테크닉적인 면에서랑 정말 이 문전에서의 정말 위협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제 인상에 정말 가득 남아서 제가 그 선수를 진짜 미치도록 좋아하거든요. 진짜 방에다 이렇게 사진까지 걸어놓을 정도로. 월드 클래스로 성장한 손흥민이 월드컵 16강 길목에서 그 우상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도 반드시 1승이 필요하지만 포르투갈 역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선 조 1위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전이 끝난 지 불과 12시간 만에 훈련을 재개하면서 한국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산투스 감독도 한국전 선수 구성이 앞선 두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조 1위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두 에이스는 그동안 프리시즌 대회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각각 한 번,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번 모두 4차례 맞닥뜨렸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둘의 A매치 격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매치 성적표도 살아있는 전설 호날두가 화려하지만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오른 대한민국의 자존심 손흥민이 쌓는 성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 유벤투스 친선 경기 때 보여준 호날두의 노쇼 파문은 자존심에 상처 입은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승리를 손꼽아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똑같이 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으로 등번호 7번을 달고 격돌하게 될 손흥민과 호날두. 20년 만에 다시 만난 한국과 포르투갈의 월드컵 역사가 이들에 의해 어떻게 새로 쓰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가나전은 점유율이나 슈팅수 등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졌습니다. 후반전에 투입돼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이강인이 오래 뛰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데요.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의 가나전 평가를 통해 포르투갈전을 앞둔 우리가 준비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이강인이 90분 동안 뛰었다면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박스로 공을 보낼 때마다 가나 수비진이 당황했고 이강인의 존재감과 움직임이 전반전 내내 수비수 2명을 달고 있던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ESPN은 이강인이 풀타임을 뛰지 못한 이유로 어린 선수를 보호하려 했거나 카메오 활용이 더 낫다고 여겼거나 그도 아니면 단지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겨야 할 포르투갈전에서 이강인의 선발 출장 여부가 한국팀의 가장 큰 화두라고 적었습니다. BBC 방송에 나온 디디에 드록바는 한국이 효율적이지 못했고 그게 가나와 차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유율이 63%나 됐고 슈팅수 22개, 이 중 유효 슈팅도 7개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단 3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한 가나에 경기를 내줬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인 옵타 애널리스트도 한국이 일본에 진 독일과 벨기에에 진 캐나다에 이어 20개 넘는 슈팅을 하고도 진 이번 월드컵 3번째 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나전에 46개 크로스를 시도해 17개를 성공시켰고 공을 길게 차서 공격 범위를 넓히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크로스를 35번 해 15번 성공했는데 이는 월드컵 신기록입니다. 모두 골 결정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슈퍼스타 손흥민이 부상과 엄청난 부담 속에 경기를 치르고 있다며 한국이 손흥민의 부활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덜란드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누르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네덜란드는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후반 한 골씩을 뽑아내며 카타르를 2대0으로 눌러 2승 1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같은 시각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또 다른 3차전 경기에서는 세네갈이 에콰도르를 2대1로 눌러 2승 1패 조 2위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에콰도르는 1대1 동점이던 후반 25분 세네갈 쿨리발리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토너먼트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한 달 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소방청의 중앙통제단 운영계획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직접 살펴보니 운영계획서 결제 시점이 참사 진행 상황과 달랐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사후에 조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서입니다. 중앙통제단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참사 당일 오전 충북 괴산 지진 대응을 위해 꾸려진 중앙통제단이 이태원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특수본이 주목하는 건 문서 왼쪽 위에 적힌 10월 29일입니다. 이 칸은 원래 결제 날짜를 적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서 관리 카드를 보면 문서가 실제 결제된 건 29일이 아니라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희생자가 151명으로 나왔는데 이 또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집계 현황입니다. 이 계획서를 확보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청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서에 10월 29일이라고 쓴 건 경황이 없어 벌어진 실수였고 결제권자가 사고 수습 때문에 외근을 나간 상태라 어쩔 수 없이 30일에 결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중앙통제단 가동 시점과 역할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참사 당일 밤 11시 9분 소방 간부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충북 괴산 지진 때 운영하던 중앙통제단을 이어받아 대응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고 밤 11시 50분에는 전국 구급대 동원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반박에도 특수본은 중앙통제단이 운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11시 때 내려진 조치들은 중앙통제단이 내린 게 아니며 이미 참사 당일 밤 소방 근무자 모두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 그러니까 참사 당일 실제 중앙통제단이 운영됐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밤 9시쯤부터 대형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112 무전 내용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경찰이 참사에 부실, 늑장 대응을 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는데요.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신고가 소방에 들어가기 1시간여 전 서울경찰청이 이미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경찰 112 무전망에는 밤 9시 1분 서울청 상황실이 이태원 일대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경찰서에 질서 관리를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신고는 앞서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11건 가운데 5번째 신고로 경찰은 이를 가장 긴급한 신고인 코드 제로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상황실 책임자였던 류미진 총경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밤 11시 39분. 서울청이 상황의 긴급성을 인지하고도 왜 2시간 반이 넘도록 류 총경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도 무전망에서 포착됩니다. 이 전 서장은 밤 10시 36분 용산서 112망에 처음으로 등장해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보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참사 상황을 알게 됐다는 이 전 서장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정황도 여러 군데에서 확인됩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전 용산서 112 실장은 저녁 7시 5분 참사 현장 인근에서 차도까지 밀려나오는 인파를 인도 위로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똑같은 지시는 2시간쯤 뒤에도 반복되는데 오히려 인파를 밀집시켜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판이 의심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밤 10시 18분에도 마약 관련 신고 대응에 배치한 겁니다. 출동 지시 7분 뒤에 형사팀이 도착해 순찰차는 정상 근무로 복귀했지만 심정지 환자가 속출하던 순간에도 경찰력은 온전히 집중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같은 112 무전망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를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지 아니면 곧바로 탄핵 소추를 추진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까지 당 지도부와 논의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 장관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건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12월 1일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 처리 기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국정조사 보이콧을 포함한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는 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주장한다면 야당끼리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7개월간 이어진 무역 수지 적자가 11월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누적 적자는 4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인데 화물연대 파업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무역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던 지난 6월 우리 수출은 5.3% 성장에 그쳤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13에서 21%까지 늘던 수출 성장세가 화물연대 파업이 있던 시기부터 주춤해지다 지난달엔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지난 24일 시작한 화물연대의 파업은 당장 이번 달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월 말에 많이 나가서 지금이 한참 많이 나갈 때입니다. 이거 며칠 올라가면 이번 달 수출에도 조금은 영향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로 외출이 금지되면서 소비가 급감하고 그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근 들어선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는 줄고 내수용품 비중이 76%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출한 우리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식료 쪽도 지금 소비가 위축되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소비재 수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어서 지난 4월 시작된 무역 적자 행진은 8개월 연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누적 적자는 399억 6,800만 달러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고 적자 규모는 이전 최대치의 2배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에너지 시장 불안 속에 반도체 업황 부진과 중국의 자체 공급망 확충 노력이 이어지면서 우리 무역 여건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기업들이 돈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난 한 달 사이 기업 대출 금리가 IMF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자칫 돈줄이 막혀 급한 불을 끄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까 봐 정부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을 밟은 지난달. 기업 대출 금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곧장 급등하며 9년 9달 만에 5%대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9월보다 0.61%포인트가 올랐는데 IMF 직후인 1998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채권 시장의 돈줄이 마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진 탓입니다. 기업 대출 금리는 지표 금리가 상승한 데다 회사채 시장 위축 등으로 은행 대출 수요가 확대되며 전월 대비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쏟아내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해 멀쩡한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은행 예도율 규제 추가 완화, 퇴직연금 차입 규제 완화 등 자금 운용 관련 금융 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겠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가계대출 금리도 지난해 6월부터 17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10년 넉 달 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0.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안심전환 대출의 효과가 크다고 봤지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란 관측 속에 1,7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결연히 타격해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이 봉쇄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재보정돼야 한다고 말했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권위주의 정부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컸다며 정책의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been recommending for some time now a recalibration of China's zero-COVID policy, exactly because of the impact it has both on people and on the economy.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강력한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목표를 겨냥한 정교한 조치로 바꾸면 큰 경제적 비용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2%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고,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은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중국식의 엄격한 봉쇄 정책이 합당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0년 초반에는 뉴질랜드, 타이완 등 방역 선진국으로 꼽히는 많은 국가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이런 국가 대다수가 관련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년째 아파트 봉쇄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유지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며칠간 중국의 각 도시에서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종전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의 합동훈련 장면을 공개했고, 우크라이나는 지원받은 무기를 선보이며 여전히 전쟁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설원을 누비던 러시아 탱크가 포사격을 하고 방한 장비를 갖춘 병사가 기관총을 연사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벨라루스에서 군사훈련 중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또 전차 부대를 동원해 동남아 라오스와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겨울 전쟁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포를 공개하며 군대가 더 강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복구와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Вони ні на що не здатні, окрім розрухи. Це все, що вони полишають по собі. І те, що вони роблять зараз проти України, це їхнє намагання помститис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곧 도시 인프라를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며 전력난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겨울을 노린 러시아의 전력시설 공격이 계속되자 루마니아에 모인 나토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연료와 발전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전을 피하기 위해 군사장비 지원은 개별 국가에 맡겼습니다. The main focus now is on supporting Ukraine. Ensuring that President Putin doesn't win, but that Ukraine prevails as a sovereign, independent nation in Europe. 전쟁 발발 9달이 넘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2개월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 사태로 최소 300명이 숨졌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가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이후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2달 이상 계속된 반정부 시위를 이란 당국이 무력으로 강경 진압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장군이 소요 사태로 인해 300명 이상이 숨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فکر می‌کنم حالا آمار جدید من ندارم ولی بیش از 300 نفر تا الان شاید جان باخته و شهید ما داریم. 그가 밝힌 사망자 숫자는 이란 인권 단체가 집계한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란 인권 단체는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시위대 450여 명과 경찰 60명이 숨지고 18,000여 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의 조카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뒤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ای انسان‌های آزاده در کنار ما باشید و ما را یاری کنید تا دولت‌ها دست از حمایت از این رژیم قاتل و کودک‌کش بردارند. 이란 당국은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국 세력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위대는 수십 년간의 사회적 정치적 억압에 대한 항의이며 성직자가 통치하는 이슬람 공화국의 압제적 통치를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경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엔이 국제 진상조사단 구성을 결의했지만 이란 정부는 유엔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 라인이 미국에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프론트가 영업을 개시한 지 3년도 안 된 시점에서 자진 폐업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28일 비트프론트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영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비트프론트는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에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을 닫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래소는 폐업 사유로 라인 블록체인 생태계와 자체 가상자산인 링크의 경제적 보호를 들었습니다. 영국이 125년 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약탈한 문화재 6점을 반환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런던 호니먼 박물관은 28일에 열린 반환식에서 영국군이 1897년에 옛 베닛 왕국에서 약탈한 문화재 6점을 아바티자니 나이지리아 국립박물관 기념물위원회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호니먼 박물관은 나이지리아의 공식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박물관이 소장한 약탈 문화재 72점을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 중 16세기 청동판 2점을 포함해 베닌 왕국을 대표하는 문화재 6점을 이날 먼저 돌려줬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영하권 강추위 속에 서울에는 올해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마치 한겨울 같다고요. 네,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한겨울용 외투도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에는 어젯밤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서울의 첫눈은 지난해보다는 19일, 평년보다는 9일 늦은 기록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도, 대관령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2.7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0.7도, 대관령은 영하 16.9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대구 2도,
광주는 1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강추위 속에 서해안 곳곳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 서부와 제주산 간 많은 곳은 7cm 이상, 충남과 전남 서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청, 전북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도로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이르겠고요. 이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창설된 미군 우주사령부의 사령관이 북한 미사일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우주군 사령부 창설 목적이 동맹국을 포함한 전투 지휘 능력을 높이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 22일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내에 만들어진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 제임스 디킨슨 사령관은 우주군의 임무 가운데 적대국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dentify and isolate instances of irresponsible behavior that can increase costs and thereby also support the nation's deterrence objectives, including deterrence of conflict that begins or extends into space. 온라인 포럼에 참석한 디킨슨 사령관은 더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추적 시스템 구축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유형의 미사일을 쏘더라도 탐지할 수 있도록 각종 감지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영역에 있는 감지 시스템도 포함할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해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 구축을 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우주군 사령부의 창설 목적을 묻는 질문에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전투 지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It strengthens the ability of the U.S. combatant commander as well as our allies and our partners whom we work with in the region to have the information and the capabilities that they need to support one another. 이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한미일 세 나라가 그 후과를 분명히 경고했다며 지역 안정을 해치는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주군 사령관이 북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주한 미군 내 우주군 창설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중국이 핵전력을 빠르게 강화하면서 2023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핵무기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현재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군 현대화 목표 시한인 2023년까지 1,500개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중국군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북부 전구 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에는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장악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보,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인 개입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무인 차량은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용 무인 차량의 성능을 시연하며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건 기본.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총소리만 듣고도 자동으로 총구 방향을 돌립니다. 총이 탑재된 곳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최대 200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550kg까지 탑재할 수 있어 탄약 등 물자 수송은 물론 부상병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m 높이까지 확장 가능한 수직 확대 장치까지 올리면 반경 3에서 4km 이내 인근 지형 지물과 적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어 감시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항공 무기의 성능을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8군 사령관 등이 직접 참가했습니다. 미군이 이런 유사한 차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공급자가 전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인 미 국방부와 함께 성능 시연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국산 무인 차량이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첫날 출근길 혼잡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현장 연결해서 지하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한 첫날인데 출근길 지하철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지하철 합정역은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곳으로 매일 8만여 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곳 2호선 내선 순환 배차 간격은 3분에서 5분 정도로 평소 7시 때 배차 간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가 곧 다가오지만 아직 파업 여파가 드러나진 않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가 파업 대상입니다. 다만 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만큼 일부 인력은 남아 근무합니다. 이에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평소 83% 수준인 13,00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늘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엔 전세버스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출근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람이 덜 붐비는 낮 시간대 운행률은 파업 이전 대비 72%,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8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아침 8시부터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가 지하철 4호선에서 예정된 만큼 이용객 불편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노조가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이유도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교통공사 측의 구조조정안 때문인데요. 공사가 1조 원대 재정난을 겪으면서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이르는 인력 1,500여 명을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이를 전면 철회하라는 겁니다. 노조는 2인 1조 근무 규정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며 직원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는데 어제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인데요. 노사는 파업 뒤에도 교섭을 이어가겠다며 여지는 남겨둔 만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정부가 2004년에 화물자동차법 도입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을 했는데요. 네. 물류 차질 때문에 지금 그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그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도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고 특히 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전체의 어떤 비용 자체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류망까지 고장이 되면 국내 물가 불안도 우려가 되고요. 네. 그리고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간다는 문제. 우리는 특히 이제 서비스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제조업은 단계마다 이 물류망이 제대로 작동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지금 시멘트업을 첫 업무 개시 명령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 분야로 이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건설업이라는 자체의 어떤 산업의 또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좀 큰 산업이거든요. 네. 부가가치나 고용이나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부터 이제 시작해서 PF라든가 건설업 전반이 만약에 좀 부실화되거나 위험해지면 그런 리스크가 금융시장이나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건설업이 만약에 이제 시멘트가 공급이 안 돼서 공사 기간이 늘어진다든가 이러면은 비용 자체가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업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어떤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이번에 이제 시멘트부터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공사 기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공기라고 하잖아요. 네. 공기가 길어지면 하루 이틀 요 정도 수준에도 매우 큰 그 손실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시멘트를 타설해야 되는데 타설하고 또 이제 양생하는 기간도 있고 네. 타설 자체가 안 되면 그 뒤에 공기가 이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시멘트 공급이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게 공사 기간을 하루 이틀 지연시키는 게 아니고 더 파급되는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시멘트 그 출고량도 크게 줄었더라고요. 하루 평균 출하량이 지금 10분의 1 수준 정도라고요. 지금 시멘트협회에서는 한 하루에 2만 톤 정도, 이게 성수기 때는 20만 톤 하루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 정도라서, 그리고 특히 시멘트 업종의 어떤 그 완제품의 특성이 뭐냐면 야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쌓아둘 수 없는 게 시멘트거든요. 왜냐하면 시멘트는 아시겠지만 조금만 습기가 닿아버리면 굳어버려서 사용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한 폐쇄에 대한 사일로 같은 데다가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좀 상당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도 그렇고 공사장도 그렇고 그런 사일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는 즉각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레미콘 공장으로 가서 레미콘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네. 돌리면서 바로 이제 그 공사 현장으로 가서 바로 타설해야 되는 좀 뭐랄까 가운데 이렇게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산업이라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때 네. 그 처음에 그 시멘트를 받아서 그 타설하는 현장까지 가기 그 중간 과정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거의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네. 시멘트 공장에서 레미콘 업체로 갈 때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잠수함에 이 머리 부분 없는 이런 폐쇄된 그런 트레일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건 시멘트라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레미콘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물이라든가 다른 모래라든가 섞어서 거기서 이제 만들고 바로 이제 레미콘 작은 트럭에 돌아가는 트럭에 실어서 타설 현장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일단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을 벌이는데 정부 대응 수위도 높아졌고 화물연대 반발도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합의점을 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합의점은 언젠간 찾을 거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파업의 양상을 보면 파업 하루 이틀하고 끝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 서로 힘겨루기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업이 사실 이제 우리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니까 그런 파업을 하는 쪽에서 생각도 이런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산업 현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이게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유통망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급이 문제인데요. 일부 주유소에서는 지금 휘발유 재고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화물연대 쪽에서의 어떤 경유나 휘발유 운송하는 그쪽도 파업을 벌이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경유는 좀 상황이 나은 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아무튼 화물차는 경유를 많이 쓰니까. 네. 근데 휘발유 쪽은 아직 제가 사는 주변엔 그런 게 없지만 서울 도심 쪽은 꽤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휘발유 네. 재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이 이제 최근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묶여버리면, 그죠? 예. 지하철을 탈 수도 없는데 차를 가지고 갈 수 없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버스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버스도 또 휘발유나 경유를 안 쓰고 이제 CNG를 쓰긴 하지만은 버스 쪽에 사람이 몰린다고 해서 그 어떤 교통난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파업이 겹치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교통망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교통망에서 이제 파업이 겹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도 현장을 연결했는데 지하철은 오늘 아침부터 이제 파업이 시작됐고 철도도 이제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게 노조가 지금 파업에 나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뭐 화물연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철도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비용이 엄청 커집니다. 단기간에 이제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 적자 요인을 줄이려면 매출 가격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서비스 뭐 트럭을 운송하는 그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지하철 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철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약간 억누르는 측면이 있고요. 공공요금이라서 못 올라가면은 적자 요인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적자 요인을 그런 이제 공기업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뭐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그냥 그 운송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으로 넘긴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런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근로자들도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상폭은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지만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권의 가계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신용대출 금리까지 모두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 가계대출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업대출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금리가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12월에 미국의 FOMC가 한 번 남아 있고요. 거기서 뭐 한 0.5 정도는 올릴 거라고 또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연준 관련된 인사들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한 5% 내외 정도를 또 언급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계대출 금리나 뭐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치는 아닐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올라가게 되고 아무래도 가계 빚이 많은 이제 가계들은 좀 더 부담을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우리도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좀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가계부채가 이미 1,800조를 넘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민간 쪽에서의 어떤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거를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뭐 최근 정부도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금리가 낮은 상품을 확대 보급하는 이제 그 정도일 것 같고요. 가계부채의 어떤 이자 상환 부담이 제가 생각하기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내년 언제쯤에는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를 좀 동결을 하고 조금은 경제 상황을 봐서 좀 내려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를 낼 때 뭐 금리 수준이 높으면은 자기의 소득이 있어야 이자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내년 경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가계 소득이 상당히 위축되고 이자를 낼 돈이 없어서 디폴트에 빠지는 가계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도 내년에는 경제정책을 운영할 때 통화정책 쪽에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 뭐 듣기만 하면 정말 크다는 건 알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야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가계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GDP의 100%입니다. 100%가 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의 어떤 산업 구조나 국가 자체의 경제 발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들은 한 60에서 70%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가계부채의 규모는 좀 과도하게 많은 편이고 그게 좀 축소될 여지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강하고 빠르게 축소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디폴트가 생기는 거죠. 가계부채를 축소한다는 거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거나 아니면 민간의 신용대출을 막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민간 쪽에 돈이 안 돌 수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01년, 2년 그때 카드채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가계부채에 어떤 버블이 꺼지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때 경제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가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버블이 붕괴된다든가 어떤 가계 쪽에서의 어떤 신용이 막히면 상당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예, 뭐 다우존스는 좀 오른 것 같은데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S&P는 좀 떨어졌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딴 것보다 지금 중국의 뭐랄까 도시 봉쇄,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에 나오지만 중국 국민들이 좀 반정부 시위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 2분기에 중국이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0%대로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경제 상당히 또 성장이 위축될 수 있고 물리맹이 작동이 안 되면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산 중간재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그게 차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때 그랬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에는 이제 그 파월이 어떤 이제 코멘트를 할 것 같은데 조만간 과연 이제 어떤 발언을 할까? 예.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리겠다는 발언을 하면 좋은데 최근에 또 분위기를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올린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증시에서 좀 뭐랄까 숨죽이고 가만히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상단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죠? 상단은 4.5, 요번에 이제 0.5%포인트를 올리면 4.5가 되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을 거라는 시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4.75에서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4.5% 요번에 12월 달에 올리는 그게 상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될 건데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면 뭐 좀 상단이 4.5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4.75나 5% 미국 기준금리로 보면 그 정도가 아마 상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세간에서 내년 한 중순까지 5%대에서 7%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지금은 그런 의견은 별로 없나요? 미국 그 연준 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전형적인 매파예요. 매파 위원이고 그리고 이게 지방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연준위원회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빠집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7%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집값은 지금 석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근데 미국에선 지금 그래도 집 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뭐 어느 나라든지 이 금리로 미국 모기지 금리, 우리나라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많이 올랐거든요. 한 제가 계산해 본 거로는 최근 1, 2년 사이 한 3배 정도는 올랐어요. 그렇다면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집을 살려고 이제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신용 부분에 이자 갚기도 벅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이 좀 많이 올라서 뭐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서 집 사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나 영상을 찾아보면 그 정도가 많이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은 뭐랄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상당히 시장이 좀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근데 좀 쉽지가 않죠. 워낙 덩치도 크고 우리 전체 가계부채라든가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시장이 상당히 좀 파생상품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언론도 좀 부각을 하겠죠. 뭐 for sale이라고 써놓은 그런 주택단지만 돌아다니면서. 근데 전반적인 현상은 아닐 것 같고 뭐 우리 강남처럼 많이 올랐던 지역을 아마 타겟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컨대 GDP가 뭐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집값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차이 나는 곳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의 지리적 특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미국의 국토 면적은 상당히 크잖아요. 호주나. 뭐 근데 우리는 주택이나 집을 지을 땅이 없죠. 사실 뭐 산지를 깎아서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구 밀도라든가 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도 보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뉴욕 맨하탄처럼 이렇게 좀 경제 중심지라든가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쪽 그런 쪽이 높은 거지 사실 주변으로 나가면 그렇게 집값이 또 비쌀 이유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은 주춤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7만 명대 초반으로 발생했습니다. 10대 소아청소년이 올 초부터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 더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 이후 검사 건수가 늘면서 하루 전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어난 7만 1,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과 비교하면 1,300여 명 줄며 확산세는 정치 않은 양상입니다. 이미 유행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에 방역 당국은 변이 확산 상황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증가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가 유행의 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지만 12월에서 1월 사이에서도 또 그 하위 변이의 그 우점정화에 따라서도 또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1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이전 바이러스와 비교해 오미크론 변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확진자 수 등을 분석한 결과 10살에서 19살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률은 변이 이전보다 5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 고령층과 비교해 훨씬 높습니다. 지난해 여름 델타 변이 유행 때와 비교해도 10대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률은 3.2배 높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코나 목 윗부분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위가 좁고 약한 어린이들이 더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기도로 이제 침입해서 코나 인두나 후두 쪽에 감염을 일으켜서 특히 소와 같이 상기도가 좁은 경우에는 그쪽이 붓게 되면은 후두염이라고 해서 크룹이라고 하는 이제 특징적인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미국과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 뒤 청소년 입원율이 3배 이상 높아진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령층뿐 아니라 소아청소년도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취약한 것이 입증됐다며 개량 백신 접종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역사권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선 군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체장 재임 시절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삼선 양구 군수를 지낸 전창범 전 군수가 재임 시절인 2016년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 위치가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과 동해안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역사가 들어서는 부지 주변이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대신 나섰고 명의는 아내였습니다.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이어지던 상황. 전 군수 역시 수사 선상에 올랐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으로 공개되지 않은 철도 역사와 노선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이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1심 재판은 1년 5개월간 진행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군수는 퇴임 후 거주할 집 한 칸 지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투기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전 군수 손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알 수 없고 땅 명의가 아내인 점, 퇴임 후 지금도 거주하는 점 등을 볼 때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퇴임을 하고 여생을 전원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샀고 또 거기에 집을 짓고 현재까지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투기라고 인정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 군수는 재판 직후 무리한 기소였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고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뒤 전남 진도에는 국민해양안전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국비로 건립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운영비의 40%를 진도군에서 내라고 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372명의 인명피해가 난 세월호 참사. 정부는 270억 원을 들여 국민해양안전관을 진도에 짓기로 하면서 내년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운영비 40%를 진도군에 떠넘기려고 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고작 8.3%인 진도군이 건물 운영에 한 해 10억 원을 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전체가 약 2조 1,500억 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해안안전관의 운영비 40%인 10억 원을 매년 군비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준공된 다른 지역 해양안전체험관과의 형평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비 75%와 경기도 예산 25%가 들어간 안산 해양안전체험관은 국비 60%, 도비 4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국비가 들어간 해양안전관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를 진도군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40%를 들여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도 군민과 진도군 의회에서는 강력히 국비 전액 100%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나선 진도 군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짓고 있는 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 여기에 운영비 떠넘기기 문제까지 불거지자 해양안전관을 바라보는 진도 군민의 시선이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자 일본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온 방침이 크게 바뀐 건데 원전 지역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일본 각지 전력회사들이 내년 4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대 40%까지 인상하겠다며 정부에 승인을 신청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발전에 필요한 석탄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값 급등의 여파를 일본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서민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まだ0歳で、これから冬になって多分暖房とかを使う機会がどうしても増えるので 전기요금 급등 속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엄격한 규제 속에 원전 사용을 줄여왔지만 방침을 크게 바꾼 겁니다. 최대 60년이던 사용연한도 앞으로는 검사 등으로 가동을 멈춘 기간만큼 더 쓸 수 있게 늘릴 방침입니다. 또 폐로가 결정된 원전을 철거하면 그 자리에 다시 새 원자로를 짓기로 했습니다. エネルギーの安定供給とですね、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実現、これはもう待ったなしに早く方向性を出さなきゃいけない課題でありますので 원전 지역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 입장에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経過がいわゆる私たち庶民にはね分かりにくいです。個人的にはそれは原発は怖いです。正直言って。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원전 운영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원전 활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미국에서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고 미국 N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3중 유행 현실화가 하고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독감에 걸린 환자는 약 620만 명, 사망자는 약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28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 글에서 애플이 트위터에서 광고를 대부분 중단했고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싫어하는 것인가라며 애플의 광고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 대비 철저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겨울로 급변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7도나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차가운 칼바람이 무척 매섭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9.8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 영하 6.6도, 철원 영하 8.7도, 파주 영하 7.9도 등으로 어제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급락했습니다. 추위 속에 서울에서는 첫눈도 관측됐습니다. 작년보다는 19일, 평년보다는 9일 늦은 기록입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해안에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7cm 이상의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3도까지 오르는데 그치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전 0도, 대구 2도 등으로 대부분 5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